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요, 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고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멀리서 보이는 영상인데요. 동그라미 속 한 여성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 갑자기 머뭇머뭇거리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그대로 아이고. 들이받습니다. 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그 누구도 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바로 멈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을 한 후에 멈춰선 모습입니다. 아유. 사고가 나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낸 운전자, 의문점이 생기는 사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장면은 건물 높은 곳에 매달린 CCTV에 아마 포착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당시에 길을 건너려던 여성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네. 이 피해자는 다리가 꺾인 채로 쓰러져 있었다. 세상에, 그리고 아유.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이 여성, 이 사고가 4월 5일입니다. 네. 지난달 5일인데요. 네. 50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요, 지난달 5일에 이런 정말 안타까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뭔가 이 영상 속에 뭔가 미심적인 좀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교통사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의심을 했습니다. 아하. 그 의심의 근거가 뭐냐면 네. 이 차량이 정차했다가 갑자기 속도를 늘린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의 집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또 범행을 벌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조사를 CCTV를 100개 정도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말로 끔찍한 이 여자를 살인하려고 한 살인 미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저 차량이 최단비 변호사님, 그냥 우연히 저곳을 지나던 차가 아니라 정차에 있다가 갑자기 출발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차를 했다가 갑자기 출발을 했고요. 네. 저 근처에서 저 피해 여성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서성이 있는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저것이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를 가진 살인 미수라는 것을 지금 경찰이 파악을 한 건데요. 아니, 살인 미수라면 최단비 변호사님, 대체 무슨 원한 관계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가해자와 피해자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가해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그래서 저 가해자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땅을 매수하고 났더니 본인이 그 땅을 한 원래의 시가보다 2배 정도 비싸게 산 것을 알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땅이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명의였는데 사실상 소유자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를 속여서 이 땅을 더욱 비싸게 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매수하고 나서도 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속해서 그 땅을 두고 있었는데 네. 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달라. 왜냐하면 네. 내가 그 땅에서 수익을 그 땅에 대해서 투자한 돈은 일단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저당을 설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가해자를 네.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가 이어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고, 이걸 혹시 무마하려고 자기가 고소당한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걸 발각이 되니까 이걸 덮으려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건저당 설정을 요구하고 그 부풀려진 그 투자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압박이 들어오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분노가 치밉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3억짜리 땅을 7억에 2배 넘게 비싸게 파놓은 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이런 끔찍한 행동,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고요. 돈보다도 낮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이 피해자가 사라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이 근저당의 문제도 아니 피해자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거죠. 네. 사람을 우습게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번 사건에 이걸 기획한 사람, 이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그런데 당시에 운전했던 사람은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운전자도 한패 일당이란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의 공범을 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단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업자, 이 업자가 계획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운전한 운전자가 있고,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을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시켜준 또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3명으로 추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 운전을 한 사람은 네. 부동산 업자, 이 사건을 이제 계획한 네. 사람의 지인입니다. 자영업자인데요. 네. 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건네받고 이렇게 사고를 쳐달라. 네. 예, 라고 해서 승용차로 이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건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른바 살인을 청부한 거잖아요. 2천만 원에 살인을 청부한 거잖아요, 지금. 네, 사람의 목숨값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더욱이 어떤 감정적이거나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살해를 한다면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이 사람과 아주 안면관계도 없고요. 감정적인 것도 없는데 네. 단지 돈을 받고 이 사람을 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더 나쁘고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가차없이 또 다른 사건들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조사가 그러니까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이 일당들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의 조사에서 모든 걸 순순히 자백했습니까? 실제로 이 피해자를 차로 치여서 이 살해를 하려고 했던 자영업자, 그리고 이 자영업자가 공모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만 차로 치여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CCTV 고스란히 나와 있으니까 자동차로 치으려고 했던 의도는 부인할 수 없어서 살인보다는 낮은 상해의 고의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다른 한 명의 공범인 여성은 나는 범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라면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어쩜 저런 장면 보세요. 그런데요. 아직까지 이인철 변호사님 저 피해 여성은요. 지금 50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끔찍하고 만약에 이 여성이 정말 잘못되기로도 하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죄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치면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그거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되는 거예요. 아하.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살인죄의 고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도 정말로 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이 피해 여성이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가족분들이 얼마나 애가 탈 거예요. 기적이 정말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국판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26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박수 무당인 천 씨가 새벽부터 이른 구판을 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끄러우니까 이웃 주민들이 이제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박수무당인 천 씨와 승강이가 벌어졌고 네.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무당인 천 씨, 이웃 주민의 팔을 깨물고 출동한 경찰과 담벼락에서 대치를 하다가 이 경찰의 팔도 물었다고 합니다. 하하, 네. 아니 무슨 요즘에 무슨 좀비 영화가 많긴 합니다만은 무슨 사람 팔을 물에 거기서 출동한 경찰까지 팔을 깨물었다고 하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이 경찰이 정말 이 현장에 출동하면 안전을 경찰도 막 위험한 순간을 많이 맞이할 할 텐데 이런 경우는 처음일 것 같아 황당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실제로 저희 선배님이 물린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요? 네, 아. 현장에서 갔을 때 네. 그분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약간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물렸는데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미처 달려들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달려들었고 자기가 피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것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달려들었을 때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경찰관 분들이 다 하시는 것처럼 무슨 위해를 먼저 가할 수는 없잖아요. 방어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20대 무당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새벽 구판에 얼마나 시끄러울 거예요. 주민의 항의가 이어졌는데 거기다가 주민을 물고 출동한 경찰까지 물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대체 사람들 물은
이유가 대체 뭐랍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현행범으로 체포된 천 씨, 저도 참 황당한데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개의 영혼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멍멍하고 짖었는지는 뭐 사실 확인이 안 됐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개의 영혼이 들어서 다행이지 네. 호랑이의 영혼이 들었다면은 더 큰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을까? 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네. 이게 진짜 웃픈 거예요. 진짜 웃기면 슬프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개의 영혼이 순간 자기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물었대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본인 직업이 무당이지 않습니까? 무당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들도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하면 피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 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어이없는 얘기를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진술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개의 영혼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진술이에요? 아닌가요? 정말로 만약에 그런 상태가 발생했으면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일종의 정신질환이잖아요. 어허. 그래서 정말로 그랬으면은 이제 뭐 형이 이제 강경돼서 치료 감옥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형을 강경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랬으면은 오히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또 형이 가중될 수가 있겠죠. 그러는 정신적인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파를 옷에 그리셨는데, 아이고, 제가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새벽에 구판 시끄럽게 벌린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느닷없이 깨물어요, 팔꿈치를. 그리고 출동한 경찰과 담벼락에 올라 대치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경찰의 팔꿈치, 경찰의 팔도 깨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파가 선생님이 정말 상황을 잘 묘사해 주셨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앞서 제가 웃픈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저 상황을 웃을 수만은 없는 게 당시의 상황, 주민분들이 공포에 떨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깨문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엽기적인 범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충격에 빠뜨렸던 게 저 이웃과 경찰을 깨문 무당이요. 알고 봤더니 HIV, 즉 에이즈 보균자였던 겁니다. 세상에. 근데 저 HIV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저 혈액이나 보통 체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깨물린 것만으로는 사실은 뭐 감염의 우려는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이제 일단 검사는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가 6주 후에 나오는데 깨물린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체액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에 의한 것이 아니면은 보균자의 그러한 것이 감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6주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6주 이후에 정밀 검사가 나오지만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물론 이게 진짜 수혈, 뭐 피가 지금 뭐 감염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뭐 앞서 제가 무슨 영화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을 물을 때 그 이빨, 이를 통해서 침 같은 것도 여기 묻을 수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불안감을 떨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보통의 이런 경우에 보통 자기에게 이런 상황이 당했을 때는 만에 하나 0.01%가 그러니까요. 나한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6주 동안 이 아무 일도 못 하실 거고 혹시라도 이것이 지금은 6주 때는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네. 나중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항상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일각의 의견들도 있지만 이건 아니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보균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본인들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담이라든지 상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또 강화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보균자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관리도 이제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경찰분 또 주민분은요 얼마나 불안하실 거. 이 사건이 일어난 게요 지난 26일이에요.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요 김기혁 아나운서 이럴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로 달력에 체크할 것 같아요. 6주 후에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거 얼마나 남았어? 6주 뒤에 정말 뭐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정말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차라리 개한테 물려서 광견병을 걸리는 게 낫지. 예.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진짜. 보균자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6주 뒤에 검사가 나온다니까 이 HIV 보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6주 뒤에 나와요. 네. 예, 정말 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애가 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가족분들한테는 털어놨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가족분들의 근심 걱정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어쨌든 이 20대 무속인 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깨물어서 상처를 입혔으니까 상해죄가 되고 네. 또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데 아. 문제는 또 이 사람이 이런 자신이 보균자라는 걸 알고도 일부러 만약에 물었다. 단순 상해죄가 아니에요. 중상해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중상해죄는 더 가중처벌 되거든요. 네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보균자인데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그걸 사실 모르는 여자친구한테 일부러 이렇게 관계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보균자 같은 경우에 이런 보균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가능하거든. 관리는 가능한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황당하면서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이런 상황 또는 이런 생각은 한두 번쯤은 해보셨고 지금 이 순간에 뉴스파이터를 보시는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대구에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인데 대구에 이제 한 음식점 사장이 자신의 식당 앞에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근데 그 식당이 지금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억울하다고 해서 저렇게 현수막을 이 걸어놨는데 지금 해당 현수막인가요, 이게? 네. 그 술집의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25만 7천 원짜리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거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몇 번 보여줬다고 그냥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로 술이 맛있었느냐? 이어 그냥 먹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하지. 나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주방 이모 홀 직원 아발들도 다 피해자다. 이 집에서 끝내라. 이런 현수막으로 이제 내걸었습니다. 지금 저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은 얼핏 이해는 되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저 술집 사장, 음식점 사장님이 저런 현수막을 내건 대체 사연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체? 네, 올 초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오전 3시쯤에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네. 경찰이 해당 음식점으로 가보니 실제로 구석에서 미성년자 6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실제로 합니다. 마시고 있었어요? 예, 실제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을 귀가를 시켰고 네. 관할구청은 업주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네. 업주는 이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에서 보셨듯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가봤더니 실제로 미성년자 6명이 술 이런 걸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주 음식을요. 억울하신 이 업주분 얘기를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수차례 최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4번이고 4차례 이상 5, 6차례도 신분증을 확인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새벽 2시 좀 넘어서 들어와갖고 이 친구가 신분증 이러니까 아니 뭘 또 보느냐고 여태 봤는데 또 다른 데서 술을 이미 조금 먹고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도 4명 들어와갖고 막 이러니까 좀 움찔했나 봐요. 그래서 그날 검사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확인했다라는 거는 그 친구들이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술을 준 거잖아, 그죠? 그날 경찰에 가서 그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거는 이때까지 저한테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아하,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 해당 청소년들이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적발됐을 때 처음 그 음식점, 술집을 방문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4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하. 그래도 한 5, 6차례 왔을 때 매번 신분증을 검사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일날만 이제 못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는 분명히 신분증을 봤을 때 우리가 술을 줘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그렇다면 신분증 위조가 아니었을까 업주는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음식점 입장에서는 조심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이 술을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런 경험 나도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요. 여러 차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 업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경험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아하. 왜 지금 위조된 신분증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분이 3년 전에 처음 가게를 시작했는데 네. 가게를 막 시작하고 나서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예전에 한 6번에서 8번 정도 굉장히 자주 찾아왔던 여성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성 손님들은 뭐 이모 부르고 굉장히 친했고요. 네. 또 전화번호까지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아하. 알고 봤더니 이 여성분들도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보여줬던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었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어허. 그 맞다 위조된 신분증이었다는 얘기를 한 것을 녹취를 해서 그 당시에 제출을 했대요. 네. 검찰에 제출을 했더니 영업정지 중에서 영업정지를 2달을 받았는데 그중에 90%는 감경이 돼서 정지는 6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무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네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정말 조심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억울한 심경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믿고 평소에 이모 애초에 처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성 손님들한테 이모 하니까 그래 이 사람들 이렇게 전화번호도 알고 지내는 나랑 그런 사람인데 설마 내 뒤통수를 치겠어? 그리고 신분증도 보니까 술을 팔아도 되는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발각됐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정말로 해당 음식점 업주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 터질까요? 그런데 신분증 위조가요 비일비재하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조된 민증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저는 그 미성년자는 당연히 술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1이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를 막 지우고 그 위에 다른 공이 들어있는 필름지를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다 팔아도 금액이 25만 7천 원의 금액인데 남는 게 그죠? 순수 100% 남는다 하더라도 그거 벌려고 이만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술 팔 이유는 없잖아. 그죠? 진짜 이런 짓까지 합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무슨 뭐라고요? 저기 0이 들어가 있는 필름을 신분증에 붙여서 지금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신분증상에 00 그러니까 2000년생부터는 지금 술을 마셔도 되는 미성년자가 아닌 나이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01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성년자죠. 그런데 그 일자를 지운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머리가 좋아 보이죠. 근데 저는 머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수법들이요 공유되고 있었을 거고요. 자랑거리처럼 우리 이렇게 해봤을 때 됐더라라고 하면서 아마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범죄 모의를 할 수 있고요. 야 해보니까 처벌도 안 받더라 괜찮다 이렇게 아마 서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어질 겁니다. 실제로 이 신분증 위조를 하는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렌트카를 빌렸거나 아니면 차를 빌려서 더 큰 범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숙박업소나 이런 노래방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이 무엇인가 은밀한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정말로 그냥 미성년자, 학생들이 그냥 철딱서니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이렇게 어떤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에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 미성년자들은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거의 그냥 훈방 족치로 그냥 풀려나고요. 네. 처벌받는 것은 업주들이에요. 업주들은 심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식당이 문을 닫아야 돼요.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만약에 석 달 동안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들 다 끊기고요. 저 장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거 미성년자 들였다가 정말로 식당도 망하고 처벌도 받고 굉장히 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같은 걸 합니다. 아하. 나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증을 확인 못하거나 아니면 위조된 신분증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소송에도 그동안 졌어요. 업주들이 져서 그냥 영업정지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 미성년자들 처벌이 안 되고 네. 너무나 이게 억울하니까 이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네. 아니면 뭐 포폐기나든지 협박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이제 면제가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업주들을 보호하는 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이 사건, 이번에 사연을 저희가 취재했던 그 상황 보시면요. 앞서 현수막 그 걸린 음식점요. 출동을 경찰이 했더니 실제로 미성년자 6명이 술을 먹고 있었잖아요. 음식점 업주 입장에 분통 터져. 왜냐하면 음식점 업주가 보는 앞에서 이 미성년자들은 귀가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명의 미성년자들이 나가면서 낄낄댈 거 아니에요. 하하! 공짜로 25만 7천 원짜리 먹고도 우리는 아무런 돈도 안 낸다 했을 거 아니에요. 분통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런데 앞서 현수막 좀 보여주세요. 현수막 보면요. 이 업주분이 피눈물 나게 썼어요. 마지막 보세요. 주방 이모, 홀 직원, 알바들 다 피해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가게가 영업정지 1개월 먹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저분들 영업 일을 못 하시잖아요. 월급을 못 주죠. 당연히 못 주죠. 무슨 돈이 있다고 돈 드려요. 그러면 저분들 돈 못 받잖아요. 저분들도 당연히 피해자라는 걸 지금 이 사장님은 업주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현수막에 보면요. 자진신고라는 게 지금 자진신고한 미성년자라는 게 지금 밑줄이 쳐져 있어요. 최단비 변호사 저게 무슨 말이고 대체? 자진신고라 하면 네.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자진신고가 아닙니다. 허허. 저 업주가 피눈물을 흘리며 쓴 자진신고란 얘기는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본인들이 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왜 업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날 저 미성년자들이 들어오자마자 저 음식점에는 음식 세트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다 시켜요. 아우. 그리고 소주를 5병을 시킵니다. 네. 그 양은 저 미성년자들이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을 수도 없는 양의 것을 일단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돈을 낼 생각을 하면 내가 먹을 만큼만 적당히 시키잖아요. 일단 그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누군가 신고를 했어야지 경찰이 출동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날 저 가게에는 저 미성년자들밖에 없었어요. 아하. 그리고 동네도 굉장히 조용했고 지나간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보통은 누가 아니 분명히 미성년자 같이 어린 학생들인데 술을 먹고 있네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 업주 입장에서는 저 미성년자들이 처음부터 저 가게를 들어올 때 공짜로 술을 마시려는 의도로 들어와서 술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본인들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갔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업주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시에 이 음식점, 이제 술을 파는 곳입니다. 이 음식점의 문 닫는 시간,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새벽 4시래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친 시각이 오전 새벽 3시 30분에서 40분이래요. 가게 문 닫기 직전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주변에 아무도 다른 손님 없었어요. 동네는 조용했고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여기 청소년한테 술 파는 거야? 라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이만큼 다 먹지도 못한 음식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자진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희가 이 업주분께 여쭤봤더니 누가 신고한지는 경찰이 말해줄 수 없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경찰이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아. 신고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거는 맞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행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업주가 어떤 상황 설명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더 큰 범죄가, 더 다른 범죄가 숨어져 있지 않은가를 평가를 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걸 놓친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업주 입장에서는요.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일일이 막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정말로 신뢰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업주의 피해는 여러분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랍니다. 업주분의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쉬셔도 제가 급여를 줘야 돼요.
속이 상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가게를 한 달 쉬어도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있는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제가 벌지도 못하는데 생활비도 없는데,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금액을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마이너스 통장을 하든지 대출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 돈들이거든요. 당장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걔네들은 그냥 바로 훈방 조치예요. 데리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걔네들은. 경찰서에서. 벌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친구들은. 그냥 경찰서 갔다가 집에 가면 돼요. 세상에 이 업주분은 그래도 정말로 양심적인 신분이 앞서 이제 현수막에 보면 주방 이모, 홀 이모, 알바생 다 피해자 됐는데 이분은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영업정지 1개월 당했지만 그 사이에 일을 못하시는 주방 이모, 홀 서빙 하시는 분, 알바생한테 급여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날 거예요. 실제로 김기혁 아나운서 이 업주분이 당하신 물적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청소년들은 마시고 즐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이 업주는 처벌도 받고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네. 일단 주중에는 홀에서 일하시는 분 1명,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1명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홀에서 일하시는 분 2명,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1명인데 네. 이게 주방 종업원의 급여가 240만 원이라고 해요. 아유, 만만치 않네요. 해당 그 음식점에서요. 그리고 네. 서빙 종업원의 급여는 23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 나가죠. 임대료 월 180만 원입니다. 아유.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더해도 650만 원이에요. 네. 여기에 보통 비싼 그 상가의 공과금, 기본 요금이 있거든요. 네. 전기세, 물세, 도시가스 이런 요금. 이런 거 나가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약 1,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요. 그냥 이른바 속된 말로 생돈 1,000만 원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저 철딱선이 없고 지금 나쁜 쪽으로 머리 쓴 청소년들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는요, 이제 아름아름 같이 협력하신대요. 미성년자인 걸 속이는 저런 사람들을 뭔가 적발에는 알아내는 방법도 공유하고 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할구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까 위조신분증이라고 녹취록까지 제출해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런 자영업자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된 신분증을 본인이 확인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업주들끼리 공유하는 겁니다. 이 사람 조심해. 위조신분증을 낸 학생이야. 아니면 또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자진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생 조심해 위조된 신분증을 내고 자진신고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본인들끼리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노력들을 자구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거기에다가 좀 전에 보세요. 뭔가 의심스러운 주민등록증 보면요. 그 위를 문질러 보세요라고 말까지 한다. 앞서 보셨죠? 그런 숫자가 0이 써 있는 필름을 위에 정교하게 붙여가지고 00, 2000년생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들 문질러 보면 실제로 영자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01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까지 서로 공유해가면서 업주분들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거는요. 청소년들하고 절대 봐줘서는 안 돼요. 이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주분만 어떻게 이렇게 분통 터지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살 때 어떤 버튼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성인이니까 미성년이니까. 만약에 미성년자라고 누르면 당연히 팔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성인이라고 눌렀어요. 그리고 업지가 신분증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되죠. 법이라는 건 보호할 만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악의적으로 위조한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선의적으로 파는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런 외국의 제도를 좀 본받아서 시스템이 좀 변경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면밀하게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선진국 또 시스템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말 분통 터지시겠어요, 정말 업주분요. 참 뭐랄까요,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난임 부부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이런 불행, 고통이 찾아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얘기는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 여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대리모 알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피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피해 부부는 난임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던 부부였어요. 네. 그래서 이 피해 부부와 이 무용과 여학생이 대리모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이 부부의 시험관 시술을 통한 배아를 이 여학생에게 이 대리모에게 착상을 합니다. 10개월 뒤에 이 여학생 대리모죠.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8천만 원을 받고 이 아들을 부부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대리모라는 게 현행법 지금 국내에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난자, 정자, 아니면 대리모의 자궁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의 신체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리모 여학생이요. 이 부부가 근데 재산이 많다는 것을 듣고 알게 돼요. 여기에서 착안을 합니다. 내가 해준 계약이 불법인데 그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부자인 부부들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서요. 네.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부부의 부모에게 내가 알리겠다. 그 아이는 당신들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아이인 것을 알리고 대리모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요. 결국 이 부부가 대리모에게 3천만 원을 건넵니다. 하지만 협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계속해서 이 여학생은 대리모인 여학생은 돈을 요구하면서 부부의 직장에 가서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요. 무려 5년간 37차례에 걸쳐서 5억 7천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서요. 원래 계약금이었던 8천만 원에 약 8배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게 됩니다. 아니 진짜 뭐 돈도 돈입니다만 저 피해를 당하신 부부의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네요. 5년마다 전화만 보면은 이 사람일까? 심장이 벌렁벌렁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회사에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사회적 위신까지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실을 제일 아마 걱정이었던 게 아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그러네요. 됐을 때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아들한테만은 알려지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네요. 하면서 아마 전전긍긍을 하셨을 것 세상에 같습니다. 그런 생각 진짜 했을 것 같아 이 부부들은요. 그러면 세상에 무려 5억 7천만 원 5년간 37차례 걸쳐서 5억 7천만 원 뜯어내고 나서야 그러면 이 여대생의 이 행각은 협박의 행각은 멈췄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아닙니다. 이 대리모의 협박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더욱더 협박은 지금 목을 조여오는데요. 아유. 먼저 내가 법적으로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것을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가정법원에 대리모로서 출산을 해서 이 부부에게 넘겨준 아이와 본인이 친자관계가 있다라는 친생자 관계 존보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만나주지 않으면 언론, 블로그, 매스컴을 통해서 망신당할 줄 알아라. 세상에. 내일 5천만 원을 보내라. 그러면 소송도 인터넷 글도 바로 그만두겠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다 끝난 게 아니에요. 각종 웹사이트에 허위 사실의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요? 어떤 내용이 올리냐면 내가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한 부부가 나를 구워 삶아서 내가 낳은 아이를 나에게서 뺏어갔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리면서 네. 추가로 돈을 요구했는데요. 그 돈의 액수가 무려 6억 5천만 원에 달했고요. 세상에. 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이렇게 협박에 끌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돈을 거부를 하고 지난해 대리모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얼마나 이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정신적, 물적 고통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한 것 중에 이 대리모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이란 걸 제기했다. 이게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쉽게 말하면 DNA는 원래 엄마 아빠의 DNA입니다.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를 그러네요. 착상해서 이 여성은 이제 대리모가 되는 거죠. 출산만 대신하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가끔 있거든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원래 계약한 엄마 아빠는 자신의 DNA고 이제 돈까지 계약 줬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리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송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고 뭐 이제 뭐 합의금이라든지 네. 양육비를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재판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부부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도의적으로? 대부분은 대리모가 이깁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는 출산으로 그 사람이 어머니가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옛날 규정이거든요. 이 시험관 아이 이거를 생각 못한 규정이에요. 대부분 대리모가 이제 이기는데 네. 물론 대리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처럼. 그리고 네.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면 아하. 누가 키우는 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좋습니까?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대리모가 키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원래 정말 아이를 원해서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한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법에 형식적으로 출산에 의해서 된다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대리모가 키워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요.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이 대리모가 거액을 요구하고 뜯어내고 과연 이 대리모한테 아이를 키우는 게 정당한 것인지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아마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에 수긍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 대리모라는 사람은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 피해를 당하신 부부도 고소를 했잖아요. 네.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을까요?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들으셨겠지만 거의 5년 넘게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갈, 그리고 상습 협박, 그리고 이상한 인터넷 글을 올린, 허위에 올린 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이 여성이 재판을 받던 도중에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 법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보통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보통 구속이 되는 건 판결 선고 나면서 너는 유죄다라고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아직 구속된 상태에서 아니라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유죄 판결이 나지도 않고 허허.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구속이 된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와중에요. 대리모의 가족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이 대리모가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이 부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알리겠다. 언론에 알리겠다. 인터넷에 알리겠다. 네. 5천만 원을 보내라. 그래서 무려 추가로 요구한더니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정말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네. 이 대리모한테 전화만 와도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아이를 생각하면 또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오죽하면 법원에서 법정 구속 안 시키거든요. 네. 법원에서도 이 여자의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고 봐서 법정 구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자기 딸이라지만 어른들이 어린 대학생을 괴물로 만들었단 말을 어떻게 해요? 뜯어놓은 이 피해만도 어디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지금 이 보상할 겁니까?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 여성 관련된 사건이 또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네, 맞습니다. 이 여성 완전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해외에서도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2015년 필리핀에서 이 한인 동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짜 명품 가방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하자. 이렇게 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돈을 빌렸겠죠. 하지만 이 여성, 이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여성이 과연 돈을 갚았을까요? 갚지 아하. 않았죠. 예, 갚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동포들이 이 여성의 집으로 몰려갔고 네. 이걸로 인해서 필리핀 한인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신고로 인해서 코리안 데스크 영사관 직원, 해당 직원, 한인회 회장까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외에서도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필리핀에서 사기칠 때도요, 자기가 대리모 했었는데, 재력가 집안의 대리모였기 때문에 돈 가는 건 걱정 마라,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병합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 여성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따라와서 한국에서 고소를 했고요. 고소를 해서 불구속으로 사기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아까 그 피해 부부까지도 같이 고소하면서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몹쓸 행동, 남에게 피해를 줬던, 물적, 정신적 피해 줬던 사람 반드시 엄단해야 됐다, 엄발에 쳐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